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살 위인 남편과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 없이 사는 걸 미덕으로 알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맞벌이하며 지금의 소소한 안정을 일궜습니다. 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20만 원 정도, 남편은 조금 더 많아서 180만 원. 둘이 합쳐 월 300만 원 남짓한 돈이 우리의 수입이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두 늙은이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아침 일찍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들어와 따뜻한 고구마죽 한 그릇 끓여 먹고, 점심엔 나물 반찬에 밥을 비벼 먹고, 저녁엔 시장에서 순대나 족발 조금 사다가 곁들이는 시기였으니까요. 가장 큰 지출이라고 해봐야 1년에 한 번 옛 동창들 얼굴 보러 가는 짧은 여행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제 마음속엔 항상 그 돈의 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늙어서 돈 남겨 뭐하나, 결국 다 자식 몫이지. 이게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해 남편은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털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신축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주었습니다. 위치는 좀 외졌어도 20평 남짓한 새 집이라 신혼부부 살기엔 쾌적했죠. 인테리어며 가전 가구까지 6천만 원을 들여 우리 손으로 싹 채워줬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번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해주는 게 부모로서 최고의 성취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이 불쑥 집을 팔고 서울 시내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다 서울 사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식이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출을 몇 억씩 끼고 집을 넓힌다고? 네 능력으로 감당이나 되겠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명심해라.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평생 저 구석진 동네에서 썩으란 말이에요. 부자간의 고성이 오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애만 태웠죠. 그때 남편은 밤마다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식 끔찍이 아끼는 건 알지만 제 저런 마인드 안 고치면 나중에 당신이 피눈물 흘리게 될 거야. 하지만 제 귀에 그 말이 들어올 리 없었죠. 제겐 마냥 안쓰러운 자식이었으니까요. 자존심 세우고 싶어하는 아들을 돕는 게 부모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우리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적금 1억 5천만 원을 해약해서 아들의 새 아파트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계약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내가 하겠어. 앞으로 10원 한 장 당신한테 안 맡길 거야. 그러고는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 아들 잘 살라고 한 짓인데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따지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쪼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통장을 회수한 그 행동이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보호막이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남편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로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작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먹으며 버텼죠. 그런데 살이 쑥쑥 빠지고 얼굴이 샛노랗게 뜨는 겁니다. 한 달을 끌다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위암말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정작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제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죠. 울지 마. 사람은 누구나 가는 거야.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자.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남편은 고집스럽게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못 고칠 병원에서 고생하느니 집이 편해. 괜한 돈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해도 저는 알았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 병원비로 큰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다는 걸요. 하지만 집으로 모셔도 돈은 물 쓰듯 나갔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쓰고 비급여 약값에 환자용 영양식까지 챙기려니 한 달에 4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더군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 연금 3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아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장롱 위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 원 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몰래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야. 저는 멍하니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딴주머니를 차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여보, 잘 들어. 이 돈 절대 아들 녀석한테 알리지 마.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돈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써. 나중에 당신 몸이라도 아프면 어쩔 거야. 늙어서는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데. 돈 없어도 나 굶길 애 아니야.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아. 남편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당신은 참 착한데 너무 물러터졌어. 사람 마음 믿지 마라. 돈이 있어야 당신 존재가 지켜지는 거야. 내 장담하건대 내가 죽고 나면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게 내 마지막 당부다. 안 들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야윈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 들을게. 이 돈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 며칠 뒤 남편은 고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했던 그는 가는 길조차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제 노년을 지키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몇 마디를 건네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알뜰하셨잖아요. 혹시 따로 남겨두신 건 없나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집요하게 저를 훑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탁자를 두드리는 손가락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남편의 당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도 알지 않니? 네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로 한 달에 4,500씩 들어갔어. 그 비싼 비급여 약값 대느라 남은 게 뭐가 있겠니? 아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연금이랑 모아둔 게 있으셨을 텐데 정말 한 푼도 없어요. 그래, 평생 아끼면 뭐하니?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 걸. 빚 안 남긴 것만도 다행이지. 아들은 저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찾아와 밥 한 끼 먹고 가던 아이들이 전화 한 통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라는 핑계만 돌아왔죠. 설마 했습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저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어느 날 부엌 정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밥을 짓기는커녕 화장실 가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급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너희 퇴근길에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겠니? 며칠만 좀 부탁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돈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저희도 퇴근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를 언제 들러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때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도 짐짝 취급당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돈 보따리를 풀어서 아파트를 사줄 때는 효자였던 아들이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죽 한 그릇 배달해주는 수고조차 아까워하는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욱신거리는 허리보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 더 아파 밤새 울었습니다. 효돈이 뭐니 하는 거 다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나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가사 도우미 업체를 불렀습니다. 하루 2끼 식사와 청소를 부탁했죠.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제 연금 120만 원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살아야지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그 1억 5천만 원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쩔 뻔했나. 만약 그 비상금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굶거나 자식에게 비굴하게 매달려야 했을 겁니다. 남편은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현자였던 겁니다. 처음엔 남의 손을 빌려 밥을 먹는 게 어색하고 돈이 아까웠습니다. 젊어서는 애 키우랴 살림하랴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늙어서 내 돈 내고 남을 부린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밥을 짓는 것보다 내 돈 내고 편하게 밥 먹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것을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월 150만 원은 됩니다. 도우미 비용까지 하면 월 250만 원은 필요하죠. 제 연금 120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생활입니다. 남편이 남긴 비상금이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존엄이고 뭐고 다 잃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자. 대신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자. 허리가 아프면 참지 않고 바로 병원 특진을 예약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 없이 보일러를 빵빵하게 빱니다. 겨울 코트도 가벼운 걸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옆집 박 여사가 저를 보며 부러워하더군요. 이 여사네 양반은 진짜 선견지명이 있었네. 나는 미련하게 집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 대주고 지금은 요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살아.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 또한 박 여사처럼 자식 눈치나 보며 말년을 보냈겠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알뜰하게 쓸까 고민합니다. 나중에 거동이 힘들어지면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보증금으로 쓸지, 아니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풀로 받을지, 치매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억지 효도한답시고 제 마지막을 기계에 의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누군가는 너무 정없다고 비관적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내 노후가 안전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들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꽤나 상냥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서 힘드네요. 혹시 융통해 주실 여유 좀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도 요즘 도우미 쓰고 병원 다니느라 내 코가 석자다. 엄마 죽을 때까지 쓸 돈 간신히 맞춰놨으니 너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엄마한테 기대지 마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은 네, 알겠어요. 하고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쓰려 잠도 못 잤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자식도 이제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죠. 남편이 남긴 1억 5천만 원. 저는 이 돈을 자존심 유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돈 덕분에 저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엄마,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을 빈말이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 잔고와 건강에서 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어머님들, 그리고 앞으로 노년을 맞이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이기적이다. 독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돈이 늙어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내가 떳떳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남편은 먼저 갔지만 그가 남긴 교훈 덕분에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저녁밥을 챙겨 먹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은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게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